이상에서 우리는 포터가 산업의 매력도를 측정하는데,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파이포시스 5가지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서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유용한 툴인 포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의 어떤 프레임워크 강점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업이 처한 산업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산업의 평균 수익률, 대체제가 있는가, 대체제가 얼마큼 강력한가, 잠재적 진입자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등등을, 즉 주체가 처한, 기업이 처한 환경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적이 후방에서 자기의 산업을 공격하러 들어올 수 있는가, 자기 앞에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자기는 상대방에 비해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툴입니다. 특히 어떤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산업에 대해서 진출할 것이냐 철수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포터의 프레임워크는 대단히 유용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경우에 이 굉장히 유용한지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산업의 경영자들이 이제 고민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도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 산업은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말로는 새로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업에게는 혁신일 수 있지만, 기존의 산업을 방해해야 되는, 즉 방어해야 되는 사업자에게는 스마트폰 게임의 등장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이 등장하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게 개발 비용의 저하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 즉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보면 평균 급여액이 230만 원 정도의 개발자 15명으로 개발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 그리고 클로즈 베타 버전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 개발 비용은, 초기 2년 개발 비용은 대략 소요 비용은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클로즈 베타 테스트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 소요 비용은 대략 한 10에서 12개월, 1년 정도로 잡고, 그러면 대략 한 10억 정도. 엔진 라이선스비를 하고 마케팅비를 합치면 대략 한 8억 정도, 이런 어떤 형태의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대략 한 28억에서 22억 원 정도, 그리고 개발 인력을 충원할 경우는 대략 한 30억 정도, 즉 2년에 15명의 인력으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다면 대략 30억 정도 미니멈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온라인 게임 하나, 특히 MMORPG라고 불리우는 하드코어 게임을 개발하는 데는 곱하기 대략 한 10배 또는 곱하기 한 20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즉 10배, 20배가 들어간다면 대략 600억. 최근에 이제 그 개발 비용이 늘어나면서 해외 게임 같은 경우 1000억 이런 경우도 이야기가 됩니다만, 대략 작게 잡아도 한 300억, 많게 잡으면 한 600억, 이 정도의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게임이 이제 등장하면서 상황이, 산업의 이런 어떤 개발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대략 이게 잘못됐습니다만 연 25억 원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면, 이제 150명이면 250억, 이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250억 원. 그리고 이걸 쭉 이렇게 제가 이제 계산을 다시 1년이면 5명, 그리고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비용 구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자를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개발자를 소수의 개발자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5명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한 명으로도 스마트폰 게임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아주 애니팡이라든지 사천성 이런 어떤 간단한 게임들은
경우에 따라서 혼자 뭐 개발하는 것도 그리고 친구 좀 몇 명 불러다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좀 받고 이래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비용 구조로만 계산해도 5명이 대략 1년을 개발한다면 대략 한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5명이 6개월 개발한다면 대략 2억 원 정도 드는데 사실 2억 원도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걸 5명이 아니라 뭐 대략 2.5명 뭐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2.5명이 6개월이면 대략 1억인데 1억이 아니라 대략 지금 계산할 때 한 대략 5천만 원 뭐 이것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거가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잠재적 진입자, 그 산업에 들어오는 그 개발 회사들 잠재적 진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입니다. 기존의 MMORPG 시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300억에서 한 600억,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억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혁신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초기 버전의 개발이 가능한 이런 어떤 즉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잠재적 진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현재 지금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1인 개발자, 1인 회사도 뭐 부지기수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MMORPG를 개발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메이저 기업들은 이제 중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즉 그들이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또는 철수할 것인가. 즉 지금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나 뭐 넥슨 이런 회사들도 이미 스마트폰 게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게임 산업 자체의 어떤 이런 잠재적 진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진입할 것이냐, 즉 스마트폰 게임 자체에 진입할 것이냐, MMORPG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자체의 개발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인가 하는 여기 있는 개발자처럼 아주 심각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터의 프레임워크는 대단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터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의 한계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어떤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기술 혁신에 의한 어떤 관계 변화의 가능성들, 즉 5가지의 변수, 영향 변수에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역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또는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 분석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파이포시스의 각각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의 어떤 환경을 보게 되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술 환경 등의 변화에서 항상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미즘의 어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구매자와 교섭력 또는 공급자와 교섭력 이런 것들이 항상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즉 기본적으로 산업의 환경이 바뀌면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구매자가 강했지만 상황 어떤 경우에 따라서 혁신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구매자가 약해질 수도 있는 즉 오히려 공급을 하는 내가 훨씬 더 구매자에 대해서 강해질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어서 뭐 지금 대단한 뭐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초기에 한국 시장에 아이폰이 들어올 때 아이폰의 판매사 즉 아이폰 애플과 한국 구매자와 관계는 한국의 구매자가 압도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또는 뭐 1개월, 3개월을 기다려야 겨우 구입하고 그래서 성질 급한 구매자는 해외에서 해외 직구로 스마트폰, 아이폰을 사기도 하고 이런 해프닝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아이폰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대리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적어도 한 2개월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저는 삼성의 폰으로 바꿔버렸습니다만 뭐 이런 경우처럼 똑같이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 자체가 경쟁이 격화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어떤 산업 자체가 성숙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결국은 구매자의 여기 힘 자체가 파워 자체가
약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매자하고 애플의 관계가 애플이 강했다면 이제는 애플이 아주 현저하게 그 파워가 약해진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 환경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보면 기술 환경 같은 이런 어떤 심각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구매 어떤 파이프홀스에서 각각의 변수들의 서로 상호관계가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다이내미즘 때문에 경우에는 나중에 돌이켜 볼 때 예를 들어서 포터의 뭐 이야기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산업의 평균 수익률이 떨어지면 빨리 철수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철수를 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그리고 이 발전 가능한 그리고 수익성이 회복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던 산업이었네 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TV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이 점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핵심 역량의 이론에서 프라라드 앤 하멜의 핵심 역량 이론에서 이 점은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포터하고 이 두 사람 핵심 역량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기를 목욕시킨 물, 즉 여기 있는 이 물이죠. 이 물을 버려라 하는 데는 사실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기와 함께 버리지 말라. 즉 핵심 역량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통을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물을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아기가 함께 들어있더라라는, 즉 아기를 함께 그 귀중한 아기를 버렸다라는, 죽여버렸다라는 이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이론에서는 미국의 TV 산업, 컬러 TV의 산업을 예로 들면서 왜 일본 기업은 그런 어떤 컬러 TV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 자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 산업과 융합 산업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은 그 자체가 현재 가능성이 없다라고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사업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산업을 버려버렸다. 즉 미국은 가전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 기업이 그 틈을 다 메웠습니다만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어떤 포터의 5가지 어떤 힘 변화 요인 자체가 항상 변동하고 있다는, 그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하고 있고, 예를 들면 구매자와 관계라든지 뭐 이런 잠재적 진입자, 숫자 이런 것들이 항상 늘어날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다이내미즘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결국에는 정말 중요하게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터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혁신에 대한 관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역시 이제 포터의 이론에서는 조금 더 간과하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건 간과하고 있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 조직론과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베이스의 산업 조직론과 포터의 어떤 산업의 어떤 분석 이 자체가 현재를 기준으로 항상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자동차 시장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개발이 되면 교섭력이라는 것은, 바게닝 파워라는 것은 완성차 회사, 즉 현대차 같은 완성차 회사에서 부품 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품 회사, 우리나라 기업들 만도가 가장 큰 어떤 전장이나 이런 부품 회사들이고, 또 다른 뭐 현대차에서 현대 뭐 모비스 이런 데도 전장 같은 가장 큰 어떤 부품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품 회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성차 회사가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든지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뭐 디젤 엔진, 이런 엔진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중요한 것은 배터리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동네에 뭐 조립,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동네 공업사에서도 자동차 조립이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 결국에는 핵심적인 경쟁력은 완성차의 어떤 조립이 아니고 부품 회사로 이동하게 되고, 실제로 완성차 회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락할 수도 있냐면 뭐 지금 PC, 지금 데스크탑 PC죠. 노트북도 아닙니다. 데스크탑의 PC 정도의 수준입니다. 즉 데스크탑 PC에서 우리는 데스크탑 PC에 대한 것들을 포터의 어떤 분석 툴로 파이프홀시스로 분석하면서 결국은 개인도 그게 가능한, 개인도 조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PC, 데스크탑하고 똑같은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완성차 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인텔 인사이드, 우리가 이제 PC에 보면 항상 그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텔의 CPU가 들어있다라는 의미에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것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지나서 자동차가 정말 혁신이 돼가지고 전기차, 수소차의 상태가 되면 덴소 인사이드 또는 델파 인사이드, 덴소가 델파이는 뭐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전장회사입니다. 그런 어떤 형 또는 만도 인사이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하고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에서 현대차가 갑이고 만도나 현대모비스가 을입니다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현대모비스 만도가 갑이고 현대차는 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PC를 조립할 때 CPU 뭐 10개만 주세요 하듯이 현대차가 모비스나 만도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경우에 뭐 전장에 대한 부품 몇 개만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또는 사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차가 LG화학에 대해서 배터리 뭐 10개만 또는 배터리 뭐 1000개만 제발 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의 수익률이 떨어질 때 지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숙 시장에 가깝고 최근에 이제 우버라든지 이런 어떤 공유 경제가 등장하면서 자동차 회사는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위기 상황은 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몇 가지가 몇 번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유 경제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은 젊은이들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극히 작다는,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극히 약해. 이게 이제 공유 경제하고 사실 맞물리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아직은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경향이 아직은 강하지가 않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자동차를 꼭 사야 된다는 의식을 젊은이들은 20대, 30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10대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동차보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살 때 그 성취감, 뭐 뿌듯함, 설레임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또는 20대의 일본 젊은이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하면 빌려 쓰는 거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유 경제하고 맞물리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회사의 선대적인 어떤 대응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회사, 이런 자동차 부품이 그렇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 이게 이제 토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만 이 프리우스는 토요타가 일찍이 즉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연비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들을 자각을 해서 현재부터 20년 전인 1997년 딱 20년 됐네요. 그때부터 양산에 들어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카, 즉 가솔린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그래서 4개의 실린더를 1.5리터짜리 휘발유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존의 미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서 대비한 것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그리고 친환경적인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그리고 향후에 전기자동차하고 가솔린 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데는 일정한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1997년이면 뭐 테슬라의 뭐 T자도 뭐 나오기 전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미 염두에 두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개발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하이브리드 카의 기술 축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놀랍게도 4세대에는 연비를 보면 40km입니다. 리터당 40km. 리터당 40km면 지금 뭐 우리 평균적인 승용차가 리터당 한 10km에서 뭐 15km 정도 갑니다만 10km를 잡으면 4배 정도의 놀라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가지는 약점이, 즉 토요타의 그런 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 약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환경적인 공격들, 즉 구매자와 관계에 있어서 밀릴 거다, 약해질 거다, 환경을 중시하는 구매자들 힘이 강해질 거다, 이런 걸 예상을 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잠재적 진입자들, 즉
동일한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에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하이브리드카가 약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자동차 기존에 이제 가솔린 차가 전기차, 양자를 견제하는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차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은 초기에 순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엑셀을 밟았을 때 뛰쳐나가는, 특히 남성 운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만, 순간 가속력이 약하다는 점. 그래서 프리우스를 타보면, 운전을 해보면, 뭐 처음에 가속하지 않고 이 천천히 우리가 지하철이 가듯이 아주 서서히 가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팍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람을 조금 그게 이제 혁신 나중에 이제 이론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만, 기존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강점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건 약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요타가 프리우스에 대한 광고들은 그런 것들을 커버하려는 굉장히 재미있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Prius.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프리우스라는 게 과거에는 주로 전문직, 그다음에 여성,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반응을 좀 환경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이런 광고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 광고를 보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분명히 한국의 소비자들 중에서 남성들, 젊은 남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를 했던 가솔린차의 약점, 가솔린차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 즉 순간 가속력에 대해서 그리고 대단히 다이내믹한 차라는 이런 점들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광고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 시장, 일본은 뭐 조용하고 여성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일본에서 토요타의 광고를, 프리우스 광고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데 비해서 한국 광고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광고입니다만, 그런 점들, 즉 기존의 가솔린 차에 비해서, 기존 제품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어필하고 충분하게 그걸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단히 어떤 재미있는 어떤 사례였습니다.